네, 반갑습니다. 예,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빨리 흐르네요. 강의 시작한 지가 벌써 10달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제가 그 불교가 무엇인지를 쭉 그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하기를 마지막에 불교는 연기법만 놓고 보면 그냥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그 다음에 명상을 대상으로 하면 우리가 그 선이나 명상을 대상으로 하면 그건 1인칭 과학이고, 그 다음에 불교 전체의 가르침은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종교니까, 우리는 이제 결국 궁극적인 어떤 우리 마음의 이제 공부를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먼저 그럼 불교가 우리한테 뭘 하라고 가르치는 건지, 그걸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마지막 신천지인데, 팔만대장경을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보통 마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하나의 신천지로 삼고 이제 이걸 개척해서 우리가 마치 그 스페인 포르투갈이 신대륙을 개척하듯이 우리 마음을 개척하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강의는 여기에 그 영토를 개척한 나라를 예를 들 텐데, 저는 나라를 예를 든 이유는 나라에 대한 자료는 객관적이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다지 틀리지 않는,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였지만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냥 개인이라 생각하십시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개척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생각하시면, 예를 제가 스페인을 얘기한다면 저는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은 저 스페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적 고찰, 먼저 신천지를 개척하는 것과 개척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새로운 땅이나 자원을 발견하거나, 또는 이거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소위 세속적인 의미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개척의 효과는 국가 발전의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발전의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개척을 넓게 보면 바로 혁신을 뜻하는 건데, 새로운 걸 찾아 나가는 거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혁신이 없는 국가는 쇠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국가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개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개인에게 혁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쌍류대 니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자만이 있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자만, 나와 남이 동등하다는 자만,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자만. 왜 내가 못하다는 게 자만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남과 비교하는 것은 전부 나한테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비교하려면 나 자신이, 제가 그동안 강의에서 일단 나라는 것은 하나의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제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서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됐으면 그건 내가 잘 살아온 겁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 개척인데, 먼저 스페인이 지리상을 발견해서 얻은 이익을 한번 보죠. 스페인의 정식 국명을 에스파냐 왕국으로서 표기하고 있고, 스페인은 영어식 표기인데, 이베리아 반도는 15세기에 이르러서야 겨우 781년 동안 무슬림이 다스렸던 땅이었는데 그 지배를 끝내고 거의 전 반도가 스페인 왕국의 이름하에 통일을 이루면서 레콩키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레콩키스타는 뭐냐면은 재정복 운동입니다. 원래 로마 시대 때부터 유럽인들이 살던 땅을 이제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800년 가까이 지배를 하니까 거기에 있던 유럽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격렬하게 무슬림에 대해서 자기 국토 회복 운동을 벌인 것이 레콩키스타인데, 바로 여기 있는 대로 718년부터 1492년에 이르기까지 이베리아 반도의 가톨릭 국가들이
이슬람 세력을 축출하고 구스토를 회복하는 운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영어로 말한다면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사라센 제국이죠. 그러니까 umma의 왕조가 718년부터 1492년까지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위세를 떨쳤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세기 초에 이베리아 반도를 보면요, 이거는 거의 통일했을 때의 얘기고, 그 전에 보면 나라가 몇 개죠. 여기가 이제 원래는 여기까지 다 무슬림이 지배하다가 점점 밀려가지고 무슬림이 이만큼 밀려왔고, 거기에 포르투갈, 그 다음에 여기에 갈라시아 레온 왕국, 그 다음에 카스티아, 그 다음에 아라공, 이렇게 이제 카스티아가 점점 커지죠. 커지면서 이만큼 커져가지고,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여왕하고 아라공의 페르난도 왕이 결혼을 하면서 스페인 왕국이 탄생하고, 포르투갈은 독립한처럼 남아있고, 남쪽에 조금 그라나다가 남습니다. 여기에 바로 아람브라 궁전이라는 아주 멋있는 그 이슬람 건축물이 있는 곳인데, 이게 그 당시 그 이베리아 반도의 그 상황입니다. 근데 레콩키스타가 완성된 후 바로 그라나다를 함락시키면서 이사벨라 여왕이 이제 스페인 왕국을 세우면서 스페인은 곧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발전하는데, 영토도 넓고 나라도 강하여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립니다. 우리가 보통 영국을 가리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부르는데, 그런 별명을 들은 것이, 제일 먼저 들은 것이 스페인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이제 제가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대단한 부자의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1492년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후에 한 100년간 유럽 제1위 북은 스페인이었는데, 스페인의 중남미 식민지 가운데 볼리비아, 멕시코에서 대규모의 은광이 발견되면서 은이 넘칠 듯이 스페인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근데 대략 어느 정도 한번 볼까요? 1503년부터 1660년 사이에 300톤 이상의 금과 3만 톤 이상의 은이 세비야 항구로 들어왔는데, 대개 금의 시세는 은 시세 100배쯤 되니까 뭐 은으로 치면 한 6만 톤 정도 은이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무슨 실감이 안 나죠? 그 은이 얼마냐면은, 근데 조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 자료가 나오기 있는데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미국이 전 세계 GDP의 24%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성기 때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케네디 대통령 때쯤 1960년대, 70년대 사이에 그 정도 했으니까 40%, 근데 지금처럼 그 우리가 그 현대에 들어와서 미국처럼 강한 나라는 본 적이 없는데, 적어도 경제력만 본다면 스페인은 그 당시는 그 돈의 액면 가격과 실제 그 물건의 가치가 같았기 때문에, 은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게 그대로, 예를 들면 은 1실링, 영국 돈 1실링 하면 물건값도 그냥 은값도 1실링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은의 83%를 차지했었어요. 그러면 미국의 전성기 때의 그 국부보다 스페인이 2배 더 강했다는 얘기죠. 그 정도니까. 그래서 16세기 중반까지 지중해의 제해권을 가지고 동방무역을 장악한 것은 오스만 터키였는데, 당시 오스만 터키는 피리라이스의 지도를 그릴 만큼 해군력이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유럽 전체를 위협했던 게 오스만 터키니까요. 피리라이스의 지도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1571년 스페인이 주축이 돼가지고 베네치아라든가 제노아의 그 함대를 이끌고 신성동맹을 만들어서 세계 최초의 한포 해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1571년, 그래서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투르크의 해군을 무찌르습니다. 그러니까 레판토 해전에서 만일 신성동맹이 졌더라면 이제 지중해는 완전히 오스만 터키 손에 들어갔고, 유럽 대륙 전체가 오스만 터키로부터 위협을 받을 그런 상태인데, 그걸 지켜냈기 때문에 적어도 서양 사람들은 레판토 해전을 굉장히 중요한 해전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판토 해전 후 스페인 함대는 바로 무적 함대, 소위 아마다
인벤시블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신성동맹이 그 승리한 원인을 한번 볼까요? 여기 레판토 여기 있어요. 여기가 바로 오스만 터키가 바로 여기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만큼. 여기가 지금, 여기 옛날 유고슬라비아, 여기 불가리아, 여기 그리스, 여기에 뭐 루마니아, 이게 전부 다 옛날 오스만 터키가 차지하면서 러시아 남북과 차지하면서 이제 바로 비엔나로 들어가서 오스트리아를 공격할 그럴 찰나에 요 레판토에서 신성동맹이 그 오스만 터키를 꺾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여기 들을 때 여러분들은 나라로 듣지 마시고 그냥 스페인이라는 개인으로 들으시라고 했죠. 왜 그렇게 막강한 터키가 스페인을 쳤느냐 하면은 대포를 해전에 사용한 것. 이런 게 바로 혁신이죠. 새로운 걸 한 거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의 신성동맹의 노자비는 자유시민이었습니다. 근데 그 레판토 해전에 참가했던 그 오스만 터키의 투르크군의 노자비는 기독교 노예였습니다. 아무래도 자유시민이 열심히 싸우겠죠. 근데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투르크군의 사령관 알리 파샤가 이런 말 합니다. 만약 내가 전투에서 이긴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한다. 기독교 포로들한테. 만약 오늘 운수가 좋다면 신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인간이 항상 자유로운 생각과 자유의 의지에서 할 때 힘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신성동맹이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피리 라이스 시도는 여러분들 알아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지금도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그 터키 해군 제독인 피리 라이스가 이런 지도를 그립니다. 이 지도 한번 보세요. 한번. 요즘 보는 세계 지도하고 뭐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이게 바로 피리 라이스 지도에 대해서 쓴 책들입니다. 이거 책이 한 권만 아니고요. 이런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1513년에 그린 지도예요. 근데 그 더 놀라운 거는 남극 대륙까지 그렸어요. 오스만 터키 해군 제독인 피리 라이스가 아메리카 대륙의 지도를 또 그립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몰랐을 거라 생각하는데 피리 라이스는 그렸어요. 브라질도 그렸고 여기에는 여기 남극이라고 하죠. 남극 대륙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다 잘 무슨 써놓고 이거 어떻게 그렸을까요? 유럽은 이쪽에 있는데 브라질을 그렸어요. 여기 보죠. 아프리카가 나오고 유럽 어디 있겠어요? 이쪽에 있겠죠. 지금 지중해가 여기 있고. 근데 여기에 남아메리카 연방이 나오고 카리브 해가 나와요. 여기 남극도 있어요. 이 지도를 피리 라이스가 그리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고대에 어떤 문명이 있어서 이런 걸 다 알았을 겁니다. 이건 근데 피리 라이스가 이 지도에다가 정확히 써요. 나는 이 지도를 어디서 보고 그렸냐면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는 그 자료들을 보고 그랬다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이란 건 뭐냐면 헬레니즘 시대 때 그리스라든지 그 자료들을 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남극도 알고 여기 남아메리카도 알고 카리브해를 알았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1513년 이 당시에 터키의 그 해군 제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지식이 풍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건 오히려 별게 아닌 거예요. 이게 여기 피리 라이스의 아랍어로 쓴 지도입니다. 이런 지도를 그렸어요, 그 당시에. 이런 나라를 깨뜨렸거든요. 그 스페인은 16세기 중에 전 세계 금의 총 생산액의 83%를 차지하는 최고 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실물 가격하고 그 액면 가격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냥 은이 그만큼 있었다면 그만큼 부자인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당시 스페인에서는
은 빼고 모든 것이 비싸다는 말이 퍼질 정도였습니다. 돈이 넘쳐났다는 뜻이죠. 그 은은 다시 국제무역망을 통해서 터키를 통해서 페르시아와 인도와 중국까지 전 세계를 흘러나갔는데, 우리가 아편전쟁 때 이런 말을 알고 있죠. 영국의 은이 다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 중국이 은이 많았다는, 그 은은 바로 스페인 은입니다. 스페인 은이 유럽으로 퍼져서 영국으로도 들어가고 터키로 들어가고 인도도 들어가고 중국으로 들어간 거니까 스페인이 어느 정도 부자의 나라였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스페인 은화는 엄청난 물량을 앞세워 국제화폐 경제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그 가운데 스페인의 페소데 오초 즉 팔레 은화는 사실상 당시에 세계 기축 통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의 달러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이런 나라가 스페인이었거든요. 근데 뭐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냐면은 새로운 영토를,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서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도 금방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혁신하지 않으면 쪼그라들어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지 않으면 내일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못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페인은 막대한 부를 이용하여 새로운 산업을 익히지 않고 은을 쓰기만 했어요.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돈이 많으면 산업을 뭘 일으키겠어요. 그냥 쓰면 되지. 아마 이게 인간의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집 나라도 많은 그 재벌들의 그 부잣집 아들들이 그 말썽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런 걸 겁니다. 공부도 안 하고, 근데 스페인도 그랬어요. 그리고 부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유대인을 박해한 결과, 그 당시 기술자는 누구냐면 무어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그 모로코라든가 알제리, 튜니스에 살던 사람들을 무어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기술자였고 또 유대인이 기술자였는데 유대인과 무어인들을 박해해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네덜란드로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돈이 많은 나라가 1557년에는 파산선언을 하게 돼요. 파산했다 해서 나라가 결단난 건 아니고, 왕실이 돈을 빌려가지고 함부로 쓰다 보니까 유대인한테 돈을 빌렸는데 유대인한테 갚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용이 떨어진 거죠. 신용이 떨어지니까 이제 다시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 금융업을 쥐고 있던 것이 유대인들인데 안 빌려줘요. 누구한테 빌려주냐면 네덜란드 상인들한테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페인이 몰락하게 되고 세계 경제를 주둔한 것은 네덜란드였는데, 네덜란드는 스페인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조그만 나라예요. 볼까요? 17세기를 흔히 네덜란드의 세기라고 하는데, 네덜란드는 어떻게 조그만 나라거든요. 인구는 지금 인구가 1700만,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 면적은 4만 1000이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지금 10만이잖아요. 남한이 10만이고 남북한 합치면 22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거에 5분의 1. 인구는 3분의 1. 근데 GDP는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지금 3만 될까 말까인데 거의 2배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지만은 우리가 꽃 같은 거 살라고 보면 전부 네덜란드째를 사게 돼. 그래서 세계 농산물 수출의 2위인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요만한 나라, 한 줌밖에 안 돼, 정말 요만한 나라가. 근데 한번 이 영어에 나오는 말 한번 볼까요? That beats the Dutch 하면은 그거 참 놀랍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덜란드를 두드려 팼으니까. 그러니까 잘 맞지 않는 것. 그다음에 The Flying Dutchman 하면은 유령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령선이 사방에 많았단 말은 그만큼 네덜란드 사람들이 바다로 나가서 뭔가를 활동했다는 뜻이겠고, 그 다음에 Defeat the Dutchman 하면은 내가 네덜란드 사람을 꺾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을 꺾었다는 말은 내가 대단한 억센 상대를 내가 꺾었다는 게 영어의 뜻입니다. 이런 뜻을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갖고 있다는 말은 네덜란드가 얼마만큼 대단한 나라인지를 말해준 거겠죠. 근데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그랬을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전에 이름 한번 볼까요? 어쨌든 네덜란드가 17세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덜란드는 158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했어요. 그전까지는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다스렸습니다. 스페인이 그렇게 강한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근데 그 네덜란드는 독립한 데 조그만 나라니까 정치의 영토를 넓힐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영토를 개척한 거 아니고 무역을 통하여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게 소위 새로운 영토를 넓힌 거죠. 이건 또 새로운 신천지예요. 그래서 영국 대사 윌리엄 템플 경은 1674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 이웃나라에게는 놀람의 대상이다. 어떻게 조그만 나라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딴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가르친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신용을 지키고 굽는 성실 정직하고 그 다음에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템플이 처음 네덜란드에 갔을 때 본 것은 놀라운 것 자체였습니다. 전제왕정하에서 언론 자유가 없던 영국과 달리 네덜란드 상인계급은 정치와 외교 문제를 놓고 공공연히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자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네덜란드 상인들이 윌리엄 템플이 하는 본거죠.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문화에 깊이 매료됐고 꿋꿋하고 강인한 정신을 받습니다. 템플은 이를 토대로 근대적 사고와 세련된 예술을 키우게 되는데 바로 네덜란드에서 영국 발전을 위한 정신적 자세를 배워서 영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이제 그대로 영국이 또 이대로 따라서 하는 거죠. 네덜란드는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관용적인 나라로서 네거티브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달한 등 유럽에서 독특한 국가를. 네거티브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하고 싶은 거 다 허용되는 겁니다. 다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하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좋지 않다 싶으면 그때 그거는 안 된다고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하되 나한테 불편을 끼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것은 금하는 거. 그만큼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무슨 동성애가 좋다든지 뭐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동성애 커플도 제일 먼저 결혼을 허용한 거지 뭐 알아서 하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네덜란드인데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경제 영토를 개척을 뒷받침한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자유와 관용과 신용이에요. 바로 자유와 관용과 신용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주식제도를 만들었고 북해의 얼음바다에 갇혀도 신용을 지켰는데 동방무역에서 나온 이익이 대개 3년 후 대략 원금이 1000배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의 부를 만든 건데 여기서 만든 것은 이 주식제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는데 이러한 자료를 잘 만들어서 또 새로운 나라로 큰 나라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인 것 같습니다. 대강 지금부터 17년 전에 중국이 만든 영화를 제가 보고 한데 그 중국 차이나 TV에서 만든 게 제목은 대국굴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나라가 강하게 되고 불란서와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고 그 전에 네덜란드가 제패하는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네덜란드 상인들이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동방무역을 하려면은 뭘 갖다가 팔고 배도 사고 뭐 해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그 돈을 모으는 우리로 치면 모금운동을 하는 겁니다. 모금운동 하는데 그냥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사해서 이익을 받으면은 그때 이익 받은 것에 만큼의 요 비례해서 나눠줄 테니까 달라니까 주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그 나무 집에 하녀도 돈을 맡기면은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사고 배도 만들고 해가지고 가다가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네덜란드 유명한 게 풍차의 나라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바람이 세단 나라죠. 그러니까 북해를 가다 보니까 바람이 세니까 남쪽으로 못 가고
북쪽으로 떠나가지고 아이슬란드 저 북쪽에 북극의 얼음에 갇혀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6개월 이상 얼음에 갇히는데, 그러면 뭘 먹어야 되고 불 떼야 되는데, 먹고 불 떼려면은 아무래도 뱃속에 들어있는 그 화물을 부탁한 사람들의 화물을 헐어서 그걸 먹고 불 떼야 되는데, 그럼 신용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원들이 굶어서 또 얼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을 손대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와 관용이라는 것은 여기 쓴 대로 모든 게 허용되는 나라, 그리고 유대인도 다 들어와서 마음껏 살도록 하니까 스피노자 같은 사람도 스페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학문도 발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년쯤, 1000배쯤 돼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자기들이 모금할 때 돈 준 사람들한테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식의 시작이에요. 주식회사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혁신의 힘이자 신천지 개척의 힘이죠. 남들이 안 하던 거. 주식제도, 그 다음에 신용, 남들은 안 지키는 거, 스페인 왕은 안 지켰잖아요. 근데 네덜란드는 목숨을 걸고 지키고, 그 다음에 자유와 관용을, 이런 것이 바로 남들이 안 하던 것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의 혁신으로서 이런 걸 한 거죠. 그 다음에 스페인 다음에 이 세계를 제패한 것이 영국인데, 파키스탄의 물리학자 앱더 살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살람은 1979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7세기까지는 동양의 국력이 서양보다 월등하게 앞섰었는데, 뉴턴역학의 출현으로 인해 서양의 과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 탄생함으로써 불과 150년 만에 동양과 서양의 국력이 역전되었다. 그러니 기초과학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맞는 말이긴 한데 압도살람이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빠뜨린 게 있어요. 바로 뉴턴 역학의 탄생 배경에 문해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문해부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 하더라도 혼자서 무슨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뉴턴 역학의 탄생을 위해서는 그 이전에 뭐 여러 가지 학문이나 뭐가 철학이라든가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철학과 수학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갈릴레오라는 뛰어난 이탈리아 물리학자의 실험 관찰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베이컨의 경험주의 철학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문해부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학문과 정신의 탄생을 위해서는 중세의 신중심을 사고해서 인간 중심적 사고로 전환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문해부흥이 그 역할인데, 그럼 신중심의 사고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로 전환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신중심이라는 뜻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이러이러한 걸로서 선지자가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죠. 근데 인간 중심 사고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옳고 옳은 걸 따지고 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근데 얼마만큼 중요한가 보면은, 우리가 중국 송나라 때를 놓고 보면은, 마르코 폴 동방견문록에 나오지만은, 모든 도시의 크기라든가 공업 생산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중국하고 유럽은 비교가 되지 않게 중국이 앞섰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왜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과거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제도는 뭐예요? 공자가 바르게 살라는 건 가르쳤는데, 과거제도는 위에 성인들이 말한 걸 외워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다르게 쓰면 떨어지잖아요. 딴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동양이나 조선의 발전을 묶은 거는 제 생각에는 과거제도입니다.
그게 바로 신중심의 사고나 마찬가지죠. 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만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될까? 이러면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훌륭한 말 맞는데, 그 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몰래 도둑질해서 들키지 않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왜 하지 말라 할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막는 게 바로 신중심의 사고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그 성인들이 가르침대로만 그냥 따르면 된다는 생각은 아니고, 인간의 관점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뭐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뭐냐. 그래서 사고의 전환에 따라서 탄생한 뉴턴 역학의 물리적 힘은 얼마나 큰 것일까. 과학이 없던 시절 17세기까지는 동양이 서양보다 기술력에 있어서 여러모로 앞섰었습니다. 종이, 나침판, 화약, 활판, 인쇄소 발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인구 수나 경제력에 있어서도 동양의 국력이 서양보다 훨씬 앞섰는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료들이 또 있는데, 동양과 서양의 힘은 뉴턴 역학이 나온 지 정확하게 200년 만에 역전돼요. 뉴턴 역학을 바탕으로 한 서양의 과학기술이 발휘한 힘은 단순한 기술에 불과한 그 전에 기술이 가진 것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번 참고를 해볼까요? 아까 동방견문록은 이제 얘기했지만은, 아니, 잠깐만요. 당나라 현장이 유학하던 시절, 서양에는 대학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서양의 대학은 대학의 체제로 갖춘 게 파리 대학인데, 그 13세기예요. 인도 날란다의 인구는 대략 2만 명 정도였습니다. 2만 명이 그냥 먹고 자면서 날란다 대학은 불교만 연구한 게 아니고요. 불교와 베다와 천문학 같이 연구했으니까 그냥 대학이거든요. 물론 불교도 공부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먹고 자면서 2만 명 정도의, 그 당시 스님은 그냥 연구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의 규모의 대학은 지금도 어려워요. 그다음 항해를 놓고 보더라도요, 정화는 14세기에부터 15세기 초 이때 사람인데, 정화의 선단은 선원의 수, 배의 크기 면에서 콜럼버스보다 아마 100배쯤 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콜럼버스가 가진 배는 세 척이었고, 기함이라고 할 만한 게 제일 큰 배가 200톤이 못 됐어요. 한 150톤에서 200톤 사이였고, 조그만 배는 55톤, 80톤 이런 정도의 배였습니다. 정화는, 그 다음에 선원 수는 120명. 정화가 거느린 선원 및 선원은 선원이라고 군대까지 합치지만 3만 몇천 명. 배는 3,000척, 300척. 300척이니까 세 척에 100배 좀 되죠, 그죠? 300척 넘었고, 그 다음에 배의 크기는 제가 중국의 그 학자가 발표하는 거 보니까 배에 재온이 나와 있는데, 그 재온을 추론해서 그 사람이 계산한 건 3,000톤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정도 배의 크기라면 3,000톤이 아니라 7,000톤 내지 8,000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은 조금 너무 크니까 그럴 리가 있나 싶어서 좀 줄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 정도의 배의 크기면 한 7, 8,000톤 되는 그런 큰 배가 인도양을 누벼서 동아프리카까지 갔거든요. 지금도 케냐 같은 데 가면 정화 같은 흔적이 있어요. 이 정도의 규모의 어마어마한 국력이었던 거죠. 명나라는 그렇게 중국에서도 그 국력이 큰 나라가 아니었는데, 당나라나 청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불과 뉴턴약이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18세기에는 인도는 이미 영국이 식민지가 되었고, 1860년 북경조약에 이르면 중국도 거의 식민지나 마찬가지 신세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 이런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이나 영국, 네덜란드를 그냥 영국이란 사람, 네덜란드 사람이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가꿀 건가, 이런 각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걸 들으라는 뜻이었는데, 적어도 아인슈타인이 말한 대로 과학적 진리는 논리적 접근이 아니라 종교적 영감에서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21세기에는
종교가 과학기술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서로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제가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종교라고 주목을 받는 불교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불교는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보면은 개인이 잘 산다는 것은 세속적인 거고 부처님이 가르치면 고상한 거라서 둘은 같은 거 아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같은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서 제가 늘 관광산업을 예를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관광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무슨 정책도 세우고 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뭘 해요. 그런데 그거 필요해요. 그런 게 우리가 말하는 의미에서 세속적인 어떤 일인 거죠. 근데 그거 이전에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관광할 때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역사적인 유물도 별로 없고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자랑하는 경치도 없어요. 그래도 그런 나라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근면 정직 성실해서 친절하다면 자, 한국 가면은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좋은 물건을 정직하니까 제값에 바가지 안 씌우고 제값에 팔고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에요. 의사가 가면은 병원에 가도 의사가 친절하게 다 잘해주고 어디 길거리 가더라도 한국 사람들 웃으면서 외국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주면 관광객이 미어 터질 겁니다. 그런 바탕이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세속적인 행복을 위해서도 불교의 가르침은 바탕이 되고 그 바탕이 위해서 관광산업이라든가 과학기술 발전하게 되면 이제 되는 거니까 불교서에서 말하는 것은 무슨 그 출세간적인 어떤 걸 찾는 게 아니고 이 세속적인 세간의 이익이라든가 행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불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윤리나 도덕을 우리가 바탕이 위해서 그 일을 하면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개척인데 그 마음의 개척을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야죠. 우선 불교는 말씀드린 대로 법국의 첫 마디가 바로 모든 것은 마음으로 나왔고 마음은 모든 것을 앞선다. 그리고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경전들을 읽어보면 불교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자신이 마음이라 보고 세상에서 바꿀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 불교인이 취할 태도입니다. 그 마음을 개척하는 방법은 뭐냐? 당나라 백낙천이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요. 당나라 백낙천이 항주자사를 굶었을 때 도림선사를 만났는데 백낙천은 당송 8대가 중에 한 명으로서 시문이 아주 뛰어났죠. 그리고 그 자사니까 자자가 아니고 자사인데 자사면은 우리나라 지금 도지사인데 그 중국의 한 성의 한 주의 자사라면은 나라 크기 땅 크기가 되게 우리나라만 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왕만큼 권력이 센 제후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학식까지 높으니까 건방지기가 좀 건방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재밌었냐면 마치 무술한 사람들이 칼싸매가지고 이기는 게 재미듯이 어디 똑똑하던 사람, 그 다음에 무슨 선지식, 불교 선지식을 찾아가서 대화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깨트려서 이기는 게 취미였어요. 근데 이제 마침 항주에 왔더니 도림선사는 좌선은 이 사람은 꼭 정신 차려서 나무에 떨어져서 죽으면 안 되니까 죽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가지에다가 방석 깔고 앉아서 좌선한 이런 스님이 돼가지고 도림선사의 별명이 오소선사예요. 오소는 그 까마귀 집이란 뜻이겠죠. 예. 그래서 높은 자리를 까고 앉아서 찾아가서 깨트리려고 그런 거죠. 이제 대화를.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딱 보자마자 어이구 위험하니까 위험하다 그랬더니 도림선사가 자네가 더 위험하네 그럽니다. 나는 벼슬이 높아 이 강산을 다스리고 또 이렇게 땅 위에
안전하게 서 있는데 무엇이 위험하다 말이오 하니까 티끌 같은 세상의 지식으로 교만한 마음만 늘어 번뇌가 끝이 없고 탐욕의 불길이 그치지 않으니 어찌 위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니 백락천은 비로소 저기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머리는 있는 사람이라서 얼른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바로 이 말이 명리와 이해가 엇갈리는 속세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줄 깨닫고 공손한 자세로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래서 가르친 게 뭐냐면 너무 쉬워요.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자기 마음을 맑게 하면 이것이 곧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그거야 삼척 동자라도 다 아는 거 합니다. 누구나 다 알잖아요. 유치원 때 다 배웠잖아요. 그 백락천이 신통치 않다는 듯이 말하자 선사는 침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알기야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80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이 말을 들은 백락천은 비로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제 도림선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이제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 가르침을 실천해서 인격화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죠. 유치원 때 배웠다 해서 착한 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만과 번뇌만 늘 뿐 진리 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배우고 실천하라. 그게 바로 개정해죠. 그래서 도림선사가 백락천에게 말해준 그 말이 바로 칠불통계계인데 바로 불법 수행의 기본입니다. 칠불통계계란 말은 부처님 이전에 과거 칠불이 바로 이걸 실천해서 그대로 부처를 했다는 거죠. 모든 악은 저지르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이걸 하는 게 바로 팔정도죠. 불교는 뭐냐면 결국 진리가 무엇이고 선악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을 말해주는 것이 불교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게 여기 있었잖아요. 이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선악은 굉장히 간단하죠. 탐진치를 정장시키면 그건 악이고 탐진치를 줄여나갈 수 있으면 그 선이다. 그래서 명쾌하게 되는데 과학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해준 불교적 진리가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과학은 그 확인할 한 가닥의 그 능력이 있어요. 불교 수행의 의미와 그 효과를 물리학적으로 또 인지과학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과학을 서로 비교 검토해 가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간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평상심이 도라는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바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8정도의 수행을 떠나 달리 특별한 수행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바로 근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안 들지만 뇌과학자가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리켄슨과 리처드 맨조스는 전부 다 그 뇌과학자입니다. 붓다 불행이라는 책에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 난 걸 제가 옮겨 쓴 건데 우리가 말과 행동하게 되면 그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뇌신경세포의 시냅스 연결이 바뀝니다. 지금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빗방울 하나는 그다지 큰 힘을 갖지 않으나 그랜드 캐니언 100만 년이 지나면 이거 빼먹었는데요. 100만 년이 지나면 그랜드 캐니언을 조각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시간이 있다. 하지만 인간이 한 평생 한 40, 50년 동안 정말 사소한 말과 행동이지만은 고운 말과 바른 말을 사용하고 행동하게 되면 드디어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기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이들은 하는 걸 보면은 그 권위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자유롭다는 면에서 제가 공부할 때보다는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 젊은이에 대해서 한 가지 염려하고 있어요. 과연 이 젊은이들이 저 같은 사람보다 나을까 하는 게 뭐냐면은 말이 너무 험악해요. 짜증나 하는 순간 우리 두뇌는 우리 머리는 바보예요. 우리 귀에 들은 대로 하거든요.
짜증나니까, 짜증나? 근데 짜증나는데 보니까, 조사해보니까 몸에 짜증이 안 나 있거든요. 근데 짜증이 나는데 내가 그동안에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고 바로 짜증나는 물질을 확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짜증이 나가지고 짜증나는데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말을 험악하고 고약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럼 고약한 말 하면 고약하게 돼요. 신경회로가 그렇게 바뀌어.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게 한 번쯤 그래 맞다면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매일 그런 말 하는데, 그걸 한 10년, 20년 해보면 그게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뇌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저희들 잘할 때보다 굉장히 자유롭고 권위에 주눅들지 않고 이런 면에서 자주적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젊은이들이 좋은 것 같은데, 말이 험악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앞으로 만들고 어떤 삶을 살까. 근데 내가 그 보고 죽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나 죽은 다음에 어떤 나라를 만들 텐데. 근데 어쨌든 말과 행동을 곱고 바르게 쓰지 않으면 그건 올바른 머리를 만들 수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뇌과학이 연구해 주는 거고, 바로 이런 걸 가르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마음을 개척하는 방법 중에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존귀한 줄 알고 자신을 사랑하면 바른 생활을 하지 않죠. 내가 존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거친 말과 쌍스러운 말을 하겠어요? 교양 있고 행동해야지.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에 조금 있다가 경전의 그 규절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수행의 모든 것이다. 그 다음 계행. 선행과 바른 말, 바른 생각을 하여 계행에 의지하고 계행을 닦음으로써 사념적 수행의 토대를 닦고 싶다. 이게 쌍유다 니까야. 이게 S는 쌍유다 니까인데 47품, 4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선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신천지 개척을 위한 수행의 첫걸음은 뭐냐? 자신을 사랑할 것. 나 자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욱 나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기심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소중하면 그만큼 남도 소중할 거고요. 부처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나라고 했습니다. 쌍유따니까야 1품 13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신 학대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요.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쌍유따니까야 삼품에 대왕이요, 어떤 사람이든 나쁜 행위를 하고 나쁜 말을 하며 나쁜 생각을 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워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밉고 증오스러운 사람한테 쌍스럽고 험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착한 행위라고 착한 말을 하며 바른 생각을 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옆에 아주 내가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고운 말하고 바른 말 할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심리학, 이제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심리학자 렌달 햄록이 한 말은,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지난 20년 동안 최소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직업과 관련된 상담 활동을 해왔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닌 한 가지 공통점은 자신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정신과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바로 자기를 너무 낮게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정신과 의사도 렌달 햄록과 비슷한 말을 하는데, 바로 또 칼 야스퍼스도 마찬가지, 실존주의 철학자거든요. 그런 철학자가 되기 전에 정신과 의사였는데, 칼 야스퍼스가 의사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자기가 치료를 담당했던 환자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으면 알게 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말로 이히죠. 그래서 그는 환자들이 말에 조리가 없고 횡설수설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자기 생각과 행동을 통과하는 중심이 없기 때문을 알았습니다. 우선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불교의 무아설을 오해하면 나라는 것이 없는데 누구를 사랑하냐고 물을 수 있는데, 불교의 무아설은 상주불면의 아트만이 없다는 것이지
우리가 제가 그 사건 중심의 세계관에서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은 하나의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흘러가는 과정으로서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행으로 인과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한 과정으로서의 자아는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의 자아를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다. 이건 우리가 지난번 제가 그 사건 중심의 세계관 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바로 영기, 이치고 무아윤회죠. 그래서 과정으로서의 자아를 꽃처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불교의 마지막 목표라는 것은 깨달음이고 해탈인데, 그 열매라 친다면, 깨달음이 열매라 치면은 꽃이 활짝 피고 잘 자라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과정으로서의 자아를 소중히 여기고 잘 갖고야 깨달음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자니까, 내가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데 어떻게 거친 말을 하고 쌍스러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또 부처님이 하신 말씀으로서 자신을 사랑스럽다고 여긴다면 악행을 하지 말라. 소중한 자인데요. 그 다음에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면 고통과 시련의 의미를 알고 역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고요. 알고 보면 고통은 진선미의 근원이죠. 고통 없는 삶은 가치가 없고요. 그렇죠. 이건 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제가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발로 찬다면 아무도 저보고 뭐라 안 그래요. 근데 강아지를 발로 차면 뭐라 그러겠죠. 왜냐하면 강아지한테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남한테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 따라서 고통이 모든 진선미의 근원이죠. 고통이 없다면 선이라는 것도 없죠. 남을 이렇게 괴롭힌다는 게 뭐 고통스럽지도 않은데 못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이라는 것도 바로 그 고통을 바탕으로 나오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부명예, 지위 등 외적인 것에 끌리지 않고 남을 부러워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신경을 쓰는 것은 오직 하나, 오늘의 내가 어제 나보다 나은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 없는 하나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이 연기의 이 세상은 사실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어떤 이유로서인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이나 주와 객으로 나눠보는데, 이 나눌 수 없는 하나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때 세상은 모순으로 가르쳐 차게 돼요. 근데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 중도를 보면 모순과 고통도 그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계의 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좌선을 하든지 뭐 스스로 깨달음이 없어서 갖게 되면 고통도 많이 감해지고, 또 연기치를 깨달아서 고통에서 벗어난 경우는 제가 그 아침 강의할 때 예를 들어줬지만은 한 며칠 정도 단막고래에 가서 좌선한 사람, 또는 뭐 저 수불스님 밑에서 안국선에 산 사람들 말 들어보면 불과 열흘, 뭐 한 일주일 했는데 고통을 확 해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왕산면에서는 병과 마와 근심, 걱정 등을 수행을 도와주는 벗으로 삼으라고 했는데, 정면에서 맞서서 근심, 걱정을 바로 맞서서 그거를 내가 직접 겪어나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신경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러냐면은 우울증 내지 불안감은 언제 오느냐면은 맞서야 할 고통을 피할 때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외부에 찾아온 고통은 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내 자신의 성장을 시키는 밑거름을 삼아야 되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고통이죠. 숙제를 오늘 이제 내일 대학생이라 치면은 숙제를 이틀 뒤에 해야 돼요. 오늘 와서 하면 돼요. 그럼 피할 수 없어요. 그냥 오늘 하면 되거든요. 근데 밥 먹고 해야지. 그럼 밥 먹을 동안에 이제 숙제 안 했으니까 편하게 했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 숙제 해야 되는데 하고 머리 했었는데, 근데 저녁 되니까 또 딴 게 하고 싶어요. 내일 아침에 해야지. 그걸 피했어요. 그러면 피할 동안에 고통이 없었냐면은 계속 숙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나를 짓눌러서 다른 걸 못하게 시켜요. 그러니까 숙제가 나왔으면 그냥 하면 돼요. 뭐 저기 가서 뭐 밭에 가서 뽑아올 거라면은
제 경우 해가는데 뭐 오이 맺겠다고 도마도 따온다면 그냥 지금까지 나는데 내가 조금 이따 이걸 하고 나서 해야 되면 계속 부담돼가지고 안 돼요. 그냥 그때그때 닥치는 일은 그때그때 해결하면은 사실은 그 고통은 막상 맞서보면 별것도 아니고요. 내가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미루고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이거 어떻게, 이거 안 하고 피할 방법을 생각해 볼까 하고 넘어가다 보면은 그 고통은 계속 눈덩이처럼 커져가면서 사람을 짓누르고 마침내 그 불안 증세와 우울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닥치는 일은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1차 화살이라고 그러는데 1차 화살은 맞는 수밖에 없어요. 따끔하지만 그냥 그걸 끝이에요. 근데 그걸 피하느라고 만드는 요리조리 피하는 2차 화살이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라벤트라나 타골도 뛰어난 시인이니까 이런 걸 알았겠지만 의지는 쉽고 조용히 개발될 수 없다. 사람이 자기 인생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이 세상에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극복해 승리를 거두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는 사실과 더 나아가 그 고통을 참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 또한 나한테 있다는 걸 내가 믿는 겁니다. 그게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건 바로 이런 능력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를 찾아보고 꾸준히 노력을 찾아서 고통을 이제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마음을 개척하고 신천지를 우리가 개척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 요거는 부처님 말씀인데요. 이런 말 했습니다. 쌍유타 니까에 좋은 친구 기억이 나오는데 이제 그 아난이 부처님한테 묻기를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청정한 삶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 청정한 삶의 전부에 해당한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도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인데 여기에 와서 여기에 온 분들은 그래도 뭔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실천해보고 그러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면서 이 얘기도 하고 또 잠자기 전에도 이 얘기를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점점 더 여러분들을 또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바로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과 사귀는 수행성 8정도를 닦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개척한다는 것은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면 간단해요. 유천도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죠. 대왕이여 그러므로 당신 이와 같이 배워야 합니다. 대왕이여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도반으로서 당신은 착하고 건전한 일을 하는데 지칠 줄 모르는 성품을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친구 사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현세 이익과 내세 이익,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양자 이익을 얻네. 지혜로님은 그 이익을 알아 현자라고 일컬어진다. 이것이 쌍유타의 내과에 나오는 얘기로서 부처님이 우리 마음을 닦는 법을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 개척에서 얻는 이익이 대체 어느 정도인가? 자, 대항해를 통해 신천지를 개척함으로써 1000배 이익을 아까 얻었다 그랬는데 마음을 개척하면 그 이익이 얼마나 될까 한번 살펴보죠. 우선 수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임재의연선사 당나라 선성이 한 말인데 중국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돈에 비해서 한 말입니다. 불도를 잘 닦아서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나면 그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의 삶은 어떤 건가? 하루에 황금 10,000냥을 쓴 삶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임재의연선사가 살던 당시에 그 황금 1냥이면 8식구가 3년을 사는 돈이었거든요. 뭐 이걸 그냥 비유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멋있는 삶이다. 그다음에 근데 그걸 자신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서는 곳마다 진리 땅이 되리라.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거 같이 좋은 거 없겠죠. 그럼 장록에 보면은 이건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이 가르침을 받들고 이제 물러난 장로들이 읊은 시인데
기꺼이 죽으려 하지도 않고 살고도 하지 않는다. 단지 정신을 차리고 의식을 가다듬으면 곧 이 육신을 떠날 것이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즐기지도 않고 살고 있음에 기뻐하지도 않고 나는 단지 자신이 할 일을 다한 일꾼처럼 그 시간을 기다릴 뿐이다.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죠. 이게 수행자니까 그렇죠. 근데 부처님은 더 하겠죠. 법구경과 초전법륜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걸 알았노라. 전지전능하다는 뜻이죠. 일체의 번뇌에서 벗어나고 일체의 죄에서 벗어났노라. 일체의 욕망에서 깨어나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성취하여 위없는 지혜를 이뤘으니 나는 스승이 없고 천상에도 지상에도 이와 대등한 사람은 없노라. 이렇게만 된다면 이게 뭐 배 타고 나가서 1000배 이익 얻는 거하고 비교하겠어요? 이게 바로 마음의 개체에서 얻는 이익인데, 근데 이것까지는 좀 여러분들 들을 때는 좀 황당하게 들릴 거예요. 아, 그야 뭐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랬지 할 텐데, 그러면 현세에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그 제가자들이거든요. 제가자들 먼저 스티브 잡스. 아마 미국에서 돈 번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존경받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인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60년대 그 돈을 벌었던 하워드 휴즈. 하워드 휴즈 아시나요? 네, 하워드 휴즈가 대단하게 존경받았다면 요즘은 이제 2011년에 죽긴 했지만 스티브 잡스인데, 스티브 잡스는 일본의 어떤 선사로부터 그 매일매일 좌선의 그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좌선할 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얘기죠. 자, 가만히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함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잠재로 애쓰면 더욱 더 산란해질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관난야에서 우리 늘 좌선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데 이런 느낌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속 불안의 파도는 점차 잦아들고 그러면 보다 미미한 무엇인가를 감지할 수 있는 여백이 생기는 것.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다를 수 있죠. 그럴 때 바로 이때 우리 직관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바라보며 현재보다 충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은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고 현재의 순간이 한없이 확장되는 게 느껴집니다. 또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는 밝은 눈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마음의 영토가 넓어짐으로써 그 전에 없던 것이 보였다는 뜻인데, 소위 스티브 잡스가 돈 버는 좋은 아이디어가 이런 선수행에서 나왔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수양이며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명상, 제가 이제 선을 명상이라고 그냥 부를 텐데요. 왜냐면 좀 더 일반화시켜 한 말이니까. 명상을, 이 효과를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자기 체험을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회사에다가 명상 시간을 둬서 직원들한테 하루에 2시간씩 명상을 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지금은 모든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가 다 이제는 그 명상을 하게 하지만은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유발 하라리, 요새 살아서 그 유명한 책으로서 사피엔스가 있고 또 호모 데우스가 있죠. 유발 하라리가 2019년이니까 얼마 안 됐네요. 7월 19일 날 인터뷰한 거니까 지금부터 한 20일 전의 얘기죠. 석기시대 인간들에 비해 우리는 비교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지만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마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즉 우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지 심층의 원천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사례로 그 정일태 기자한테 유발 하라리가 말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유발 하라리가 한 말이에요. 20, 30년 사이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80년대에 비해 훨씬 잘 살고 있지만 자살률도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라리는 이런 문제를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큰 문제는 정신적 균형 감각과 사고 유연성이 없이는 풀 수 없다면서 자신은 정신적 균형 감각과 사고 유연성을 키우기에 명상을 한다고 하는데, 유발 하라리가 다른 책에서 한 말로는
그 인도의 고행가의 그 명상센터에 가서 1년에 한 달 내지 40일씩 쭉 하면서 자기가 그 수행이 없었으면은 사피엔스도 안 나왔고 호모데스 어떤 책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바로 아까 네덜란드가 남보다 조그만 나라가 앞섰던 게 뭐죠? 사고 유연성이었죠. 그 사고 유연성은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출세간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간의 행복을 위해서도 불교 수행이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차드맹타는, 이 사람은 그 실리콘밸리의 명상 문화를 싹트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무슨 책이 있냐면은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을 안 써놨는데 그 책의 서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안을 들여다봐라, 내 마음이지요. 온갖 좋은 것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누구를 예를 들냐면은 마티유 리카르를 예를 들면, 마티유 리카르는 불란스의 그 분자 생물학자로서 티베트 그 어떤 승려를 스승으로 맡고 출간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20년 뒤에 아버지랑 만나서 대화한 책이 승려 철학자인데, 그 마티유 리카르를 차드맹탄이 초청해서 뇌사진을 찍었어요. 찍어봤더니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걸 어떻게 아냐면, 행복한 사람들을 뇌사진과 불안 증세와 그 우울증인 사람 뇌사진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뜻에서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자율신경을 통제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주인이 된단 말은 무의식까지도 내 마음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자율신경은 사실 의식의 통제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심장을 내 마음대로 조정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의식까지 그 주인이 된 사람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을 이 사람은 통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이 드러나는 극히 짧은 순간의 표정을 탐지하는 세계들. 눈치가 빠르다는 얘기인데, 이게 근데 단지 눈치가 빠르다는 게 아니고, 딱 보면 인간의 마음을 안다는 뜻이겠죠. 벽암록이라는 책에 보면은 원어 국근 스님이, 저는 처음에 그 벽암록은 옛날부터 읽었기 때문에 여러 번 읽었는데, 그때도 그 원어 국근 스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랐어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담 넘어 뿌리 보면 그게 손 줄 알고, 먼 산에 연기가 나면 불이 난 줄 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것처럼 선승들은 딱 뭐가 변화가, 잠깐의 변화만 오면 그 의미를 파악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은 뭐 식은 죽 먹기인데, 정말 그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이 나올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뭘 잠깐 변하자마자 뭐가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차드맹탄이 마티유 리카르를 두뇌사진 판독해서 이걸 말하니까 알아들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이 바로 과학이 불교를 이해하게 데 도움이 주는 건데, 저는 벽암록 이럴 때는 원어쿠큰 스님의 얘기를 모르다가 차드맹탄이 마티유 리카르의 머리를 조사해 보니까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 극히 짧은 순간의 표정을 탐지한다 제 얘기니까, 딱 그냥 눈이 약간만 살쪽에 내려가면 벌써 마음도 안다는 식으로 그냥 사태를 파악을 금방 한다는 뜻. 그게 좌선을 하게 되면은 그냥 보자마자 뭘 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차드맹탄 말고 자기 훈련, 자기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거든. 그 1시간씩 2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씩 20일 동안 그 훈련받은 사람들한테 해봤더니 이런 말이 났어요. 일부 참석자들은 자신의 일에서 새로운 의미와 만족감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세일즈 엔지니어 블레즈 파보는 내면 검색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한층 더 신뢰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제품 설명 도중 고객이 제기하는 반론에 더 침착하게 대응해서 용기와 정직의 미덕을 보여줘서 세일즈도 더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장 이후에 보면은 호흡에 목숨을 걸어라, 그 다음에 주의와 메타주의 해가지고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해지면 바로 행복감을 느낀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초기 상태다.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해지면 무슨 일이 겪든 최선을 다할 뿐 번민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하려면은 명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명상을 잘하려면 그 전에 늘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윤리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돼.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명상이 되지.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않을 때 명상이 되지 않는다. 일상이 학교다. 일상 동작 가운데서 마음 챙김 하라. 이게 차드맹탄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명상도 잘 된다. 그럼 제임스 어스틴은 이 차드맹탄보다 더 깊이 있는 하버드대학교 뇌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꾸준히 명상 훈련을 통하다가 어느 날 하버드대학교가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을, 보스턴의 지역 이름을 캠브리지라고 그러는데, 거기 MIT도 있고 하버드도 있는데, 거기에 지하철을 타다가 갑자기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한 말을 소개시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선과 뇌의 학년이라는 책인데, 제임스 오스틴은 지난 40년간 서구에서 불교에 관심을 갖는 자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조지 캠벨은 불교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명징한 신화라고 하였다. 한 개체인 우리 자신이 전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걸 이제 깨닫는 걸 말하는 건데, 그건 어렵긴 하지만 이 사람 깨닫고서 이제 그 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선을 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이런 점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난다. 왜냐하면 수행은 단순함, 안정됨, 올바른 행동, 자비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선수행을 하라. 그래서 이 저자는 의식의 여러 단계를 경험했단 말은 나 자신이란 말이죠. 나는 의식의 여러 단계를 경험했다. 나는 선을 복잡한 문화현상이라고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위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런 딱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나는 선이 갖는 신경생물학적 기반과 그 신경생물학적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 체험 현상을 단순해보려는 의욕으로 바로 이 책을 집필했다는 뜻입니다. 선과 뇌의 학년. 그래서 자기의 체험들을 바탕으로 뇌과학자니까 그것을 뇌과학의 바탕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다 보면 부작용도 일어나요. 환각도 생길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몰입을 하다 보면 강한 집중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신체적 자아의 감각이 사라지고 무언가와 합일되는 느낌이 생겨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모든 욕구에서 해방된 느낌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황홀한 진공으로 가득 차서 신체적 사안은 사라져버리고 거대한 공간은 환희와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 거기에는 사고도 외적 시각도 소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걸 자기가 체험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체험 이역설이 일어나는데, 한없이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공존하고 색과 공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대가의 경지에서는 무아의 경지에서 매 순간 현재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매 순간 현재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미래가 걱정될 일도 없죠. 과거에 매여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이 경지에서는 이전에 선과 악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상태에서 자유롭다. 선과 악을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공명정대하고 스스로 윤리적이겠다고 여겨지는 그런 식의 상태가 아니라 그냥 딱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런 심오한 깊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영역은 기질, 태도, 자기인식, 사고, 행동 등 총체적인 범위다. 뿐만 아니라 신경계에도 일련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딴 사람이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마음의 개척이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나라와 기강이 선 나라. 이제 한번 우리가 지금 마음의 개척은 이제 또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한번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윤리 도덕과 바르게 사는 것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런 건데요.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고 7년대 끝나서 1599년에 끝났죠. 그로부터 17년 뒤에 1616년에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한다고 했습니다. 후금은 뭐냐면 바로 그 전에 금나라가 있었죠.
그 금나라를 뒤를 이어서 후금을 꿨는데 그 당시에 명은 1억 내지 1억 5천 정도의 인구였고요. 근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에 이렇게 오차의 범위가 크냐면은 그 당시에 그 정확한 호구 조사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한 거고요. 조선은 대개 200여만 명, 한 220, 30만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진은 32만 명이에요. 그럼 중국하고 비할 때 어떻게 되죠? 500배 되죠? 중국이 500배가 많았어요. 아까 100배 중국이 영국이나 그 스페인보다 100배의 힘이 더 크다 그랬는데 여진보다는 500배나 인구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 대개 둘이 뭐 정치적인 전쟁을 하는데 싸운다 치면은 1억이 이기겠어요? 32만이 이기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윤리 도덕의 힘인데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볼까요? 1636년이 바로 병자호란이 일어난 그 해인데 서울을 점령했던 청군 행렬을 목격했던 윤이라는 우리 선비가 쓴 글입니다. 이런 말을 썼어요. 청의 정치를 보면 간결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건박하면서도 다함이 있다요.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죠. 무릇 백성들 가운데 한 살이 넘은 사람과 소와 양과 낙타와 말들은 모두 빠짐없이 장적이 됐지만 정리가 잘 됐다는 뜻입니다. 군대를 다스리는 것은 엄하고 군대는 엄해야 돼요. 근데 백성들을 대하는 것은 관대해요. 관리를 임명할 때 오직 그가 하는 바를 보고 다시 말하면 능력만 보고 관리를 뽑으니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자질구레하고 번잡하여 기강이 없는 것과는 같지 않소. 그러니 그들을 천하무적이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니 그들이 천하를 얻지 못한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어. 다시 말해서 기강이 잡히고 도덕이 확립되면 그거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힘이 된답니다. 따라서 이게 어찌 천하를 얻지 못할 거냐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졌으니까 붙잡혀서 포로로 갔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김종일이가 갔다가 풀려오면서 한 말입니다. 김종일은 건전하고 기강이 잡혀있던 청의 정치와 사회 현실을 긍정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동시에 조선과 명이 청을 오랑캐라고 멸시하지만 실제로는 청에 비해 정령이 번잡하고 기강이 잡혀있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김종일은 나아가 자신의 견문을 바탕으로 장차 청이 명을 멸하고 중문을 제압할 것까지 예언했거든요. 근데 조선의 선배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불과 김종일하고 윤희가 말한 뒤에 한 3, 40년 뒤에 그렇게 됐어요. 이게 윤리도덕의 힘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 눈에 보이는 윤리도덕의 힘보다 더 큰 거는 우리 마음에서 오는 마음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까 제가 그 스티브 잡스라든가 제임스 오스틴의 경험을 토대로 해갖고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러한 수련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건 스페인이 지상의 발견을 해서 얻은 이익이라든가 네덜란드가 얻은 것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그 이익과 힘을 우리한테 줄 겁니다. 그게 오늘 강의의 기본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